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이다 해서 이 부동산 가치라는 놈도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 잘 알므로써 감정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하는 걸요.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이다. 그래서 가장 중추적인 대원칙은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가장 최고 최선으로 이용할 때가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적인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고 최선으로 이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죠. 요때 요 부동산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 그 다음에 외부 환경과의 관련된 원칙을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 그리고요 시간과 관련된 원칙을요, 시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요, 간접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간단히 말뜻만 하시면 됩니다. 말뜻만 하시고 나중에 감정평가 3방식을 공부한 다음에 돌아오셔서 내가 밑줄 쳐놓은 거 있죠? 이거 하나씩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많이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개씩이라고요? 한 개씩만 딱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거기서 다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먼저 최중추적인 원칙이다 해서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이 어떤 강남역 사거리가 있는데, 서울의 강남역 사거리 있죠? 뭐 상업단지인데, 그 고층 시가지입니다. 거기에 그 뒷변에 감노인이, 거기 막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데 2층짜리 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야, 저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시나. 자, 감노인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다 한 30층 정도 되는 뭘 지어서요? 그 상가를 지어서, 오피스텔 지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면 큰 돈이 될 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냐,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다가 이제 30층 정도를 지어야만 최유효 이용이냐,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일단은 이것도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어떤 식이라고요? 복합적으로. 맨 먼저 이 지역이 법률적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라고요? 법률적 측면에서, 자, 이거 경기, 이렇게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어떤 측면이라고요? 경기. 알겠죠? 그럼 맨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이 지역이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비쳤을 때 25층 이상 올리는 건 불법이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합법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25층 이상 올라가는 불법이다. 그래서 합법적인 이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합법적인 이용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그럼 25층 정도 올리는 게, 자, 이거 최유효 이용이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지역 보니까 언덕베이 같은 거 있거나, 이러면은, 건물이 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아니면 막 기반시설의 상태 이런 거 비추었을 때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물이 안 내려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채택이 좀 가능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면 20층 정도 올리는 게 제대로 된 이용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자, 15층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15층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분양 같은 거 안 될 수 있죠. 임대도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경제적 측면에서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 혹은 뭐라고요?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층 정도로 이용하는 게 뭐라고요? 가장 최유효 이용이 된다. 근데 이러한 수익이 내가 주거들랑 수익이 발생한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하냐면 뭐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용, 무슨 이용이라고요? 합리적인 이용해야 된다. 가까운 시일 내에 뭐 수익이 실현할 수 있어야 되지 100년 있다 수익이 실현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요 합리적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토지 이용, 이걸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이다 해줍니다. 다시 할까요?
안 해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뭐 제대로 된 이용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 외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 시간과 관련된 원칙을요, 시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먼저 대내적 공간의 원칙은 요거는 기여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은 세트로 움직입니다. 뭘로 움직인다고요? 세트로 이렇게. 자, 여기도 A라는 호텔이 있고 여기도 B라는 호텔이 있는데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비슷한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은 연도도 거의 비슷해요.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한 7억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얘는요 14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호텔이라고 쳐볼게요. 둘 다 호텔인데 얘는 얼마라고요? 7억. 얘는 얼마라고요? 14억. 아니 생각해 볼게요. 비슷한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지은 연도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7억밖에 안 되고 얘는요 14억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잘 살펴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주차장 설비가 제대로 못 갖췄습니다. 얘는요 주차장 설비가 완벽히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차 끌고 왔다가 차 세울 데 없으면 짜증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장사가 잘 되고 얘는 안 되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은 장사가 잘 돼야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장사가 잘 돼야 권리금 많이 받고 팔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쪽이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얘는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부동산을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줍니다. 예를 보라고요? 균형의 원칙에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제대로 된 이용을 하려면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갖출 거 좀 갖추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균형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자, 지금 거기 밑줄 친 거 그냥 읽을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얘기하는 내용 있죠.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이 좀 제대로 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갖출 거 있죠?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떤 백화점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그런데 사람들이 가려고 안 가려고요? 안 가려고 하겠죠? 그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제대로 된 균형을 이룰 때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균형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좋다. A라는 호텔 주인이 현재는 7억짜리인데 여기다 한 3억 정도를 투입해서 주차장 설비를 했다고 치자. 하게 되면 원래는 자 생산비를 합치면 얼마라고요? 10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상 한 14억 정도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합친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들이 수익 창출에 부동산 가치에 어느 정도 공헌했냐, 공헌도를 모조리 합친 거 있죠? 기여도를 모조리 합친 걸 뭐라고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주차장 설비가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데 어마어마한 공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다시 할게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부동산 가치는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부 구성 요소들이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공헌했냐, 공헌도를 모조리 합친 거란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기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기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지금 말뜻만 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수익 배분의 원칙 알아볼게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또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어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생산해서 내다 팔았더니 이제 수익이 생겼습니다. 수익을 매출액. 팔은 돈을 뭐라고요? 매출액. 아니면 수익해줍니다. 자, 그러면 수익 창출에 공헌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는데,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의 형태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자한 자들한테는 이자라든가 배당 줘야 되죠? 줘야 되고, 자, 경영자들한테는 뭘 줘야 돼요? 이익의 일부를 나눠줘야 되죠? 네, 그리고 또한 토지를 제공한 자들한테는 임대료 같은 거 줘야 될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된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데 이때 이거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자, 이 수익이 생기면 일단 노동자본 경영에 우선해서 배분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한테 월급 안 줘봐요. 그러면 다 도망가려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이자 같은 거라든가 배당금 같은 거 안 주게 되면 다 돈을 빼가려고 하죠.
그리고 경영자들한테 제대로 된 이익을 안 주면은 얘들은 스카웃 당합니다. 그죠? 바로 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토지는 그게 아닙니다. 토지라는 것은 얘는 애초부터 생산비를 투입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배분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꼼짝 못하는 바람에 그 지역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 얘는 뭐 수익을 많이 배분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을 먼저 배분해주고 남는 돈이 있다면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배분되는 금액을 기초로 해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네, 그 가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은 여기다 이제 건물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딱 올리려고 하는데, 자, 아까처럼 무턱대고 계속 층수를 올린다고 해서 점점 이익이 커지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은 임대라든가 분양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무턱대고 이익이 커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올리게 되면 그때까지는 수익이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익인데 어쨌거나 수익이 체증하다가 자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아직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집약한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관계라고요? 집약한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자, 상식적으로, 어떠하고요? 상식적으로 어떤 토지에다가 층수를 무턱대고 올린다고 해서 점점 이익이 점점 커지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올렸다가는 그 이상부터는 오히려 벌어놓은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적당히 올려야 되지. 더 이상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뭐라고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해집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감정평가론자들은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 자, 그러면 대외적 공간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 경쟁의 원칙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데 자 어떤 지역에 여자 고등학교가 딱 들어왔습니다. 순서에 따라 좀 하는 거 맞나요? 잘못했네요. 자 163페이지에 보시면 대내적 공간의 원칙 있죠?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그 다음 그 밑에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있죠? 요거까지 알아봤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해서 먼저 경쟁의 원칙은 어떤 지역에 여자 고등학교가 딱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잽싸게 여기다가 라면집을 딱 차렸어요. A라는 라면집을 차렸어요. 갑자기 차렸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잽싸게 차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상 이상의 엄청난 이윤을 챙길 수가 있겠네요. 무슨 이윤이라고요? 정상 이상의 이윤을 지금부터 초과 이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 이상의 이윤을 뭐라고요? 초과 이윤. 어마어마한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걸 초과 이윤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초과 이윤을 얻는 곳에는 다른 아줌마들이 가만도 안 놔둬요? 혼자 않겠죠? 조금만 있어봐요. 우후죽순 막 라면집 막 생길 겁니다. 그죠? 어디까지예요? 요게 요 먹을 게 있는 한 계속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이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초과 이윤은 경쟁을 야기합니다. 경쟁을 낳고 그러면 이 경쟁을 통해서 초과 이윤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는 초과이윤이 많을 때는 가치가 높지만 나중에 떨어지겠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걸요 경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경쟁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적합해야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주변 환경과 적합하게 이용해야 가치가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적합의 원칙이다 입니다. 자 아무래도 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지에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그잖아요? 상가는요 상업적에 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주변 환경과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럼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된 이용, 다시 말하면 최유효 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문제기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적합하게 이용해야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걸요 적합의 원칙이다 입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적합의. 자, 그러니까 어떤 상업지역 한복판에, 그러니까 술집 한복판에 독서실이 있다. 그러면 주변 환경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겠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술 먹고서 무슨 독서실 공부하고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 이걸요 적합의 원칙이다 입니다. 여기서는 말뜻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말뜻만 하셔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를 뭐라고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번에 시간의 원칙 알아볼게요. 자, 시간의 원칙은 먼저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변동의 원칙은 요 부동산은, 자,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자 30억이다. 얼마라고요? 30억이다. 그러면 자 30억이다 하는 건 잘못된 편이죠. 그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치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학교 같은 게 들어오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제반 요인이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부적인 요소도 변할 수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 새로 설치했다든가, 이 건물도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낡고 노후화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도 사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늙는 겁니다. 점점 뭐라고요? 늙어서 언젠가는 죽겠죠? 죽는 과정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섬찟하네요. 아니, 언젠가는 죽죠? 죽는 과정에서 점점 뭐라고요? 낡고 노후화된다?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어쨌거나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길게, 시간 좀 길게 걸릴 뿐이지. 그죠? 그리고 요 부동산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낡고 노후화되는 거죠? 이러면서 가치는 계속 변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변동의 원칙이다 입니다. 다시 할게요. 부동산 가치는 내부적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경쟁의 원칙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는 거죠? 변동의 원칙이라고 했죠? 경쟁의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동의 원칙. 알겠죠? 오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시간 관련돼서 예측의 원칙 알아보겠습니다.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과거의 수익 실적보다는 오히려 뭐라고요?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요 예측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원래 지하철이 없었는데 3년 후에 지하철이 들어올 거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부동산을 막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죠. 그럼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 줄 모른다. 그럴 경우는 낮은 수익이 예상되죠. 그럼 이런 부동산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미 발생된 수익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시점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예측의 원칙이다 입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예측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가 이제 최유효 이용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원칙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직접적 원칙이다. 자, 그러면 간접적 원칙은 그야말로 간접적으로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 먼저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어디를 볼 거냐면 거기에 162페이지 볼게요. 162페이지에 딱 중간에 간접 원칙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칙은 결국은 부동산도 수요 공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마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체의 원칙이다 해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가치는 대체 관계가 있는 다른 부동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대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오비 맥주가 있고 하이트 맥주가 있는데 둘 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맛도 거의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맛도 뭐라고요? 똑같다. 그러면 얘를 먹으나 만족감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효용은 차이가 없다. 그럴 경우는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얘를 먹거나 맛도 똑같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비슷하다면 가능하면요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데 얘는 1,800원에 팔고 있고 얘는 1,300원에 팔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비를 먹으려고 해? 하이스를 먹으려고 해요? 오비 먹으려고 하죠? 서로 막 구입하려니까 자연스럽게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사람들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가치가 떨어지겠죠? 결국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싼 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뭐라고요?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이트 입장에서 이렇게 비싸게 팔려고 안 팔려고요? 비싸게 팔았다가 안 팔리는 거죠? 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똑같은 논리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 볼게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삼성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요 대림 아파트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나 생긴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다고요? 생긴 것도 똑같고 지은 연도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생활 근거도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이용하나 만족감에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평당 1,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얘는요 1,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얘를 이용하나 만족감에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바로 옆에 별 차이가 없죠. 근데도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은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놈을 평소 늘려서 구입하죠. 뭐라 이걸 구입합니까? 그럼 당연히 이건 서로만 구입하려니까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고 얘는요 안 살려니까 떨어지겠죠. 그럼 어디까지요? 비슷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보면 아파트 가치는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생긴 게 비슷하다면. 알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싼 거 안 살려고 하겠죠. 결국은 부동산 이런 걸 대체 관계가 있다.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하는 재화 있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제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그래서 대체 관계가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있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대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말뜻만 좀 계속 아시면 돼요. 뭐만 아시면 된다고요? 말뜻만 간단히 아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다른 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 됩니다.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건 언제 한다고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자, 지역 분석과 뭐가 있어요? 개별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반전 평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요걸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여러분들이 현재 앉아 있는 부동산 있죠? 요걸 좀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 자기가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다. 평가 대상 부동산을 줄여서 뭐라고요? 대상 부동산. 이렇게 이제 용어를 정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걸 평가하려고 하는데 평가사가 느닷없이 여기 와서 이걸 평가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지역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제반 요인들 있죠. 도로 같은 건 가까운지, 도로 같은 건 잘 깔려져 있는지, 학교 같은 건 잘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은 어떤 형태로 주로 구성되어 있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떤 뭐 소비 습관이라든가 소비 관행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쭉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떤 행정적인 제반 뭐 그 규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쭉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이 부동산이 도로에서 가까운 놈이지 먼 놈인지 1층짜리인지 10층짜리인지 1년밖에 안 되는지 이런 거 있죠. 엘리베이터 같은 건 다 갖춰져 있는지 이거 있죠. 쭉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걸요 개별 분석이다 해줍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개별 분석이다. 그러면 자, 이 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걸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얘를 왜 하고 얘를 왜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를 왜 하냐면 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자, 표준적인 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재반 요인을 쭉 분석한 다음에 표준적 이용 있죠.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딱 중간 정도를 뭐라고요? 표준해 줍니다. 딱 중간을 뭐라고요? 표준이다. 알겠죠? 딱 중간을 뭐라고요? 표준이다. 이렇게. 자, 표준적인 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 지역을 볼게요. 어떤 형태로 이용하고 있냐면, 요 지역 보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상가로 이용하죠? 예, 뭘로 이용해요? 상가. 그리고 딱 보니까 한 9층 정도의 상가 있죠? 몇 층? 이거 주소 줘요? 예, 왜 저를 째려봅니까? 주소 달라는 눈빛이네요. 예, 그런 건 잘 못합니다. 쟤는 너무 지나친 걸 요구하지 마세요. 자, 어쨌거나 요 지역은 상가로 인한 게 표준이죠? 아닌가요? 그리고 한 9층 정도의 상가로 이용하는 게 표준이죠? 그죠? 표준적 이용을 파악한 다음에 자, 이 가치 수준을 결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치 뭐라고요? 수준. 이 지역은 평당한 1700에서 1800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수준을 결정할 수 있죠. 이 지역의 시세가 그 정도 되는구나. 해볼 수 있죠. 이런 다음에 여기 와서 이 부동산이 지금 이 주변에라든가 내부적 요인에 비쳤을 때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엘리베이터라는 건 제대로 갖췄는지, 주변 환경과 어울려서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있죠. 다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걸요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파악해 본 다음에 자, 최유효이 아니다 그러면 가치를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월 달부터 하겠지만 가치 3방식 있죠? 3방식을 적용해서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뭐라고요?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면서도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자주 물어보니까 자, 일단은 자,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파악한 다음에 뭘 결정하라고요? 가치 수준을 결정하려고 하는 게 지역 분석이라면 얘는요, 자, 이 부동산마다 좀 제대로 이용하고 있냐는 얘기죠. 요걸 분석해서 자, 구체적인 3방식을 적용해서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걸 선행 분석이다 해줍니다. 얘를 뭐라고요? 나중에 하는 겁니다. 후행 분석이다. 먼저 하는 거고 나중에 하는 거고, 이게 전체적이고 거시적 분석이라면 얘는요 부분적이고 미시적 분석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을 어느 정도까지를 지역을 분석할 것인가, 요것도 남아 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지역을 분석해야 되냐 그런 얘기죠. 맞죠? 무턱대고 이 남양주 지역을 다 분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분석해야 되냐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그래도 느낌으로 뭐라고요? 느낌으로 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 이걸 사례 부동산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얘와 비슷한 놈이 요 주변 지역에서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하는데, 그럼 만약에 사례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런 지역도 분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사례를 구할 수 있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아무래도 사례는 어디서 구하는 게 좋냐면 자, 요런 근처에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근처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동네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요 동네는 비교하기가 조금 좀 안 좋으니까 제가 사는 동네 있죠? 제가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김포.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무슨 아파트 단지예요?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가 뭐예요? 건영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게 이제 건영 아파트라고 가정해 보자. 뭐라고요? 건영 아파트. 그럼 아무래도 요 동네에서 사례를 구하는 게 좋겠죠? 근처에서 구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사례를 구하는 게 아주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지만 상가 같은 건 거래가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역에서 이 근처에서 사례가 없는 경우는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유사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 가면 김포 이제 신도시가 아니라 옛날 시청 있는 도시 있죠. 그 지역은 딱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그래서 여기 이제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라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풍무지구. 그리고 여기에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례를 구했다 시자. 여기서 사례를 딱 구했다. 그러면 어디 갔어요? 요거를 사례 부동산이라 할게요.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사례 부동산이라면 얘와 얘가 비슷하게 생겼다면 예를 들어서 얘도 건영 아파트, 얘도 건영 아파트라는 얘기죠. 그죠? 지은 연도도 거의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 그러면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이용하나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නම්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놈을 소비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다. 그러면 이쪽을 이사 하려고 하겠죠. 그럼 얘는 막 서로 이용하려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겠죠. 그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이러한 두 가지 재화를요 대체 관계가 있다 표현합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관계가 있다. 만족감에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할 수 있죠. 같은 동네니까 뭐 큰 차이가 없다면 아파트 생긴 것도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할 수 있죠. 그런 과정이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서로 자기 걸 이용하게끔 하려면 서로 제대로 막 건물도 시설도 좋게 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랑 얘가 생긴 게 비슷하다면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 마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가격대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럴 경우는 다른 상업지역에서도 이 비슷한 놈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주거지가 아니라 상업지역 내에도 아파트 한두 동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도 대체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놈과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광범위한 권역 요 정도 범위까지는 사례를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요거와 대체관계가 있는 권역이 요 정도 된다는 얘기죠. 요 정도 내에서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서울에 있는 사례를 수집하면 대화인데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은 비싸고 싸다고 해서 그쪽 이쪽으로 이사오고 이러진 않겠죠. 물론 몇몇 사람 이사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사오지 않을 겁니다. 사례를 남양주에서 구하면 대화인데요? 남양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는 비싸고 거기 좀 싸다고 해서 그쪽 이사오고 이러진 않겠죠. 그죠? 직장 옮기는 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옮기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옮기진 않겠죠. 그죠? 싼 놈을.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격대가 어떻다고요?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가치 수준 자체가 서울 다르고 김포 다를 수 있죠? 그다음 남양주 다를 수 있죠? 그게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지역 내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가නම් 싼 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비슷해져 안 비슷해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례를 구했으면 차이점만 수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 얘네들의 이름을 붙여볼게요. 지역의 이름을 붙인다면 자 먼저 이 대상 동사에 속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요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지역이라고요? 인근 지역. 그 다음에 요와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요 유사 지역 이렇게 합니다. 무슨 지역이라고요? 유사 지역. 그 다음에 다른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최대한의 권역 있죠? 이걸요 동일하게 이런 지역으로 옮겨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동일 수급권이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동일 수급권이다. 그래서 자 간단히 이 지역의 특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특성이라고요? 지역의 특성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66페이지에 보시면 인근 지역 찾았죠?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끄집어냈죠?
그 질문에서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대상 동산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속한 지역, 이걸요 인근 지역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상 부동산과 당연히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영향이라고요? 직접적.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자 이 그 건영 아파트 사러 왔는데 그 중개사님이 바로 옆에 있는 삼보 아파트도 보여줬습니다. 어떤 아파트라고요? 삼보 아파트 보여줬는데 뭐 생긴 게 비슷한데 삼보는 굉장히 싸다는 얘기죠. 요거 살래다 갑자기 요거 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갑자기 이거는 싸지고는 비쌀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직접 영향을 미친다 표현합니다. 문장이라고요? 직접.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은 왼쪽 보겠습니다. 유사지역. 이걸 뭐라고요? 유사지역 해주는데, 읽어볼게요.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에는요,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식으로,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근 지역과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동네를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네를 뭐라고요? 옮길 수 있다. 가능하면 비슷하다면 싼 동네 있죠. 쌍동네 가서 평수 늘려서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요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과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이건 붙어 있게끔 그림을 그렸는데 원래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대체 관계가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유사지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포에 가면 저쪽에 그 원당지구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면 이사도 갑니다. 그죠?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사도 오고. 그죠? 이러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대체, 그 유사지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 동일수급권. 그러면 유사지역까지 분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자, 이런 데서 사례가 없을 경우는 이런 데까지 사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못 구하면 여기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왜 이 지역까지 분석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가치 수준은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는 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 옛날에 이쪽이 더 비쌌습니다. 옛날에 약간 이쪽이 사우지가 약간 비쌌는데 요즘에 이쪽이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통과하니까 이쪽이 약간 비싸요. 그러니까 가치 수준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가치 수준이 차이가 나니까 가치 수준 차이가 나는 것도 나중에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도 분석해야 돼요. 알겠죠? 자, 약간 좀 까다로워도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대충 저런 얘기구나. 그래서 이 동일수급권 알아볼게요. 동일수급권은 찾았죠? 요거는 자, 이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 그러니까 사례를 구하더라도 요 정도 범위 내에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부동산과 요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있는 최대한의 권역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동일수급권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건 좀 하지 마시고, 자,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보통 이게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이게? 제가 상가에 살지는 않겠죠?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수권은 어떤 식으로 파악하냐면, 요게 도심 쪽이 있거든요? 도심 쪽이 있습니다.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하다면,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라면 옮겨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싼 놈으로 옮겨 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주거지 같은 경우는 도심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알겠죠?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 인근 지역은 항상, 자, 마르고도 않도록 똑같이 아파트가 처음에 신개발했다고 치자. 어떻게 개발했다고요? 신개발하게 되면 처음부터 50년이 되도록, 100년이 되도록 똑같은 아파트는 아니겠죠? 시간이 감에 따라 낡고 노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 나가겠죠? 이걸요,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다 해줍니다. 무슨 현상이라고요?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다 해주는데,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단계로 이렇게, 자, 인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최초로 농지나 임야에다가 새로 개발할 수도 있고 재개발할 수도 있죠.
재개발할 수 있죠. 기존의 도시를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해 나갑니다. 성성쇠천악이다. 성성쇠천악 이런 식으로 성성 어떻게 해요? 쇠천악. 그래서 성장기 얘는요 성장기 성숙기 그다음에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암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성성쇠천악 하는데 얘랑 헷갈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헷갈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성장했다가 성숙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성숙한 때로 태어나면 징그러워서 안 되겠죠?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나 남자친구 20명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큰 다음에 엄마나 담배 펴 이렇게 나가지. 태어나자마자 엄마 담배 안 같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는 순수하게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반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뭐라고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사람은 성장했다가 뭐라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지. 성숙했다고 성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따로따로 암기할 필요 있었어요? 성성에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자 먼저 이 성장기 때는 자 처음에 여기를 신개발했다 새롭게 개발했다는 얘기죠. 아니면 재개발했다 그러면 이때는 가치 상승률이 최고다 해줍니다. 뭐가 최고라고요? 가치 상승률. 그냥 뿌쩍뿌쩍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처음 옛날엔 다 논밭이었습니다. 예, 근데 도시로 새롭게 개발했죠. 근데 처음에는 막 새롭게 사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전세금 같은 것도 좀 싸고 하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치는 계속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요 시기를 뭐라고요? 성장기 때 따집니다. 그죠?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막 들어올 때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성숙기 때가 가치 수준이 최고입니다. 이때는 뭐라고요? 가치 수준 자체가 가장 높을 때예요. 되겠죠? 그러다가 이때부터 이제 자, 이 경제적 수명이 다한 단계다 해줍니다. 경제적 수명이 뭐라고요? 다한 단계다. 경제적 수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 원룸을 딱 지었는데 수익하고 자 비용을 비교해 볼게요. 수익하고 비용을 비교하는데 자, 이 처음에 원룸 지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임대가 잘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처음에 이제 새 주택을 지었으니까 임대가 잘 되겠죠? 임대료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고장나는 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20년 정도 지나봐요. 그때부터는 건물 자체가 낡고 노화되는 거죠? 그죠? 그럼 임대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임대료 많이 못 받죠? 그리고 한 20년 지나면 자, 이 건물 자체가 툭하면 어디 고장났다고 하고 보일러 터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TV 같은 거 바꿔줘야 되죠? 에어컨 같은 거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툭하면 뭐가 고장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뭐가 더 크다고요? 비용이 더 커지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임대 잘 되다 나중에는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건물을 이런 용어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용어를 건축업계에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시나 보네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물을 왼수덩어리다. 이렇게. 무슨 덩어리라고요?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와서 그 밥 차려달라고 하고 저놈의 화상 왼수덩어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계속 돈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왼수덩어리다. 그래서 이 수익이 비용보다 큰 기간 있죠? 이걸 경제적 수명이 있는 단계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죠? 그럼 이때서부터는 뭐라고요? 경제적 수명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 자체가 점점 낡고 노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시기가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재개발한다고 소문내길래 막 올라갈 수 있죠. 헛소문이다 그럼 떨어질 수 있겠네요.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가 이때까지도 재개발이 없다 그러면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만 좀 기억할게요. 몇 개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쇠퇴기부터 재개발이 시작되는 단계다 해줍니다. 재개발이 어떤 단계라고요? 시작되는 단계다. 그러니까 경제적 수명이 다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빠르면 이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빠르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개발이 활발한 단계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자, 이때가 성장기 때가 상향 여과가 활발한 단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상향 여과라는 것은 그전에는 그 논밭이었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그 약간 지저분한 동네였는데 이게 재개발 같은 거 하게 되니까 새 주택이 들어오는 거죠. 깨끗한 주택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그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상향 여과가 활발하다 입니다. 그죠? 뭐가 활발하다고요? 상향 여과가 활발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향 여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향 여과는 그동안은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살았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다른 동네 이사 가려고 안 가려고요? 좋은 동네로 가려고 하겠죠. 깨끗한 집으로. 그러면서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하향 여과가 가장 활발한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발.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까지도 재개발이 없다 그러면 거의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갑니다. 그죠? 슬럼. 그래서 아무데다 막 오줌 싸놓고 막 으스스하고 스산한 거리가 되는 거죠. 막 빈집 막 많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집도 비워놓고 다른 데 갈 수 있죠. 안 팔리고 하니까 이거를 그 방기 현상이다. 그냥 방치해 놓는 현상을 뭐라고요? 방기 현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발음을 좀 조심해야 돼요. 무슨 현상이라고요? 방기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신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소득층들이 많이 들어온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전체적으로 그 좀 젊어요. 딱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젊어요. 거의 10대 말에서 20대 초반 막 이렇게 좀 젊습니다. 이렇게. 뭐 잘못 얘기했나요? 아니랍니다. 맞답니다. 10대. 자, 어쨌거나 좀 그 젊고 교육 수준이 많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 신도시 같은 게 개발되면 처음에는 집값 좀 싸죠. 그러니까 막 들어오고 전세 금액도 좀 싸고 하니까 막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층이. 그죠? 이렇게 해서 많이 유입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그 최고 수준인 자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지위 같은 거, 명성도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한 게 그 무슨 이론이라고요? 기초 이론입니다. 무슨 이론이라고요? 가치 이론. 이렇게 해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자 문제를 물어봅니다. 잠깐 쉬었다가 3방식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정리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문제 풀 겁니다.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잠깐 쉬겠습니다.